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비박계의 집단 탈당 등 분당 기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그래도 친박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흩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타적성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새누리당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참 알다시피 저는 웃음을 못 참는 사람이고 또 웃음이 좀 많이 해프기도 하고 상당히 낙천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카메라 사진 기자님들께 본래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여드려가지고 저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부족한 거 많이 이해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뭐 언제 또 카메라 찍어주겠어? 천천히 이제 나는 급하게 걸어서 오늘은 천천히. 네. 뭐몇 분 말씀하시는데 전혀 제 인생에 백도는 없어요. 네, 땡큐 고마워요. 전화할 때는 말 없이. 바이바이. 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예.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 갈등의 차원을 봉합하고 가느냐의 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이번 원내대표 결과를 보게 되니까 결국 정우택 의원을 선택했던 사람들, 소위 말한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의 일부 표심들이 흔들렸던 거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만약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됐다라면은 그동안 주장했던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인적 청산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당을 해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당의 재산을 굳건히 귀속시키겠다 이런 좀 예.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런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당을 좀 봉합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선택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신데 친박호를 이 시점에서 선택한 새누리당. 뭐 이른바 친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쇄신으로 가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배가 이제 한 60도까지 기울은 거죠. 예. 그동안 45도까지 정도 기울었다면 더 기울었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더 이제 기울은 예. 거 명백하고요. 국민 정서가 뭐 최근에 사실은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냉엄한 그 국민 여론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여가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정우택 의원이 이렇게 정치 경험도 많고 그런데 오늘 울컥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강력한 예. 대권 주자로도 불렸던 분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축복보다 불행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당선됐다라는 기쁨보다 정말 이 험난한 새누리당 호를 잘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과 앞으로 있을 그런 상황들이 예단한 눈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험난한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부담감 네. 그런 거군요.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 왜 우시죠? 그러니까 아니 예. 울어야 될 분은 나경원 의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오늘 경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진자가 울어야지 왜 이긴 자께서 우십니까? 그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납득이 더욱더 안 갔던 대목은 예.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로 저렇게까지 원내대표를 원하셨던가?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은 이 중차에 대한 국면에서 예. 중책을 맡게 돼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착잡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예. 글쎄요 그거보다는 뭐 일단은 너무 좀 기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기쁨의 눈물이다. 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셨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에게 왜 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울먹이시는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예, 제가 이 원내대표에 원래 그렇게 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정치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갈렸던 정치 로드맵하고 좀 다르게 원내대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정했는데 막상 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요. 또 달라고 그러네. 네. 앞날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비주류 쪽에 좀 선택권을 주시는 건가요? 선택권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도 또는 그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우 평론가님 그러니까- 원내대표 생각 별로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 가장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우주의 기운을 받으신 결과 이제 오늘 이제 원내대표 당선이 이제 되셨는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 비전과 어떤 그 스케줄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역시 그래도 친박계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건 친박계 핵심 중진 가운데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그 비주류를 비롯해서 어쩌면 친박계 내에서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정우택 그 의원이 그 원내대표에 나왔을까? 결국은 이것도 BH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일반 유권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예. 그것이 사실은 정우택 그 신임 원내대표가 극복해 가야 될 가장 큰 난관, 과제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난관, 과제라고 하셨는데 정말 난관일 것 같은 게 지금 야 3당에서 바로 또 친박이냐, 우리 아예 대화 안 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저는 야당도 전략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예를 들어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친문과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상대 정당에 대한 당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분명히 공존할 수는 있는 건데 정우택 의원이 저는 강경 친박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원내대표 활동을 하게 됐다가는 바로 그 즉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확률은 극히 낮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대화의 국면을 시도해보고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국민의 민심에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끌고 간다면 그때는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야당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으나 예.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까지 간섭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대화는 전혀 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긴 했지만 비박에서 나경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 성공적이었는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위기 국면 아닙니까? 위기 국면이고 비박계가 이제 당을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 정말로 이 친박계의 여러 가지 그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사실은 돌파해 나가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그 위기 상황, 위기 국면하고는 너무 다른 이미지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해맑으시니까 이게 도대체 나경원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당의 상황을 보면 예. 굉장히 위기감이 확 느껴지는데 예. 또 촛불 민심을 보면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예. 나경원 의원 얼굴만 보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져 버리는 거죠. 전투력이 좀 부족하다고 예, 보시는 전투 의지가 건가요? 완전히 상실이 돼 버리죠. 예.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러니까 전략적인 좀 실패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에 강성 발언을 꽤 이제 내놓긴 했어요. 예. 경선 과정에서. 그런데 그 강성 발언하고 좀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예. 대한 그 전략적인 고려가 좀 부족했던 네. 그런 점. 물론 이제 시간이 이번에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좀 준비 부족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 경선 연달아서 2연패가 돼버렸어요. 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이 뭐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예. 결국 개인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친박이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힘이 셀 때 유승민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그 좁은 숫자인 128명
1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반장 선거하듯이 자기들끼리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예. 아니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기에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의원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정책위 의장 후보도 김세현 의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3선 젊은 아주 굉장히 출중한 후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좀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경선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변화를 기대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했는데 이렇게 당의 변화의 결과를 못 만들어내서 아쉽습니다. 당내 분명히 변화 세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함께 앞으로 당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조금 더 민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저는 친박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 이런 가능성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차차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탈당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나중에. 사안이고. 네, 오늘 결과를 받아들이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속내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지금 질문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탈당하실 거죠? 예. 이렇게 물으니까 또 탈당하란 말입니까? 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 있는 들어온 지 겁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럼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외가 약간 이제 묻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이제 고민의 포인트에 이제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탈당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제 당내에서 좀 해결을 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오늘 이제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탄생함으로 해서 이 지금 비박계로서도 지금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국면에 예. 온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김무성 대표는 또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정작 이렇게 결행 국면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일단은 그래도 당내에 잔류해서 지금 이제 어찌됐건 비대위 구성이 지금 이제 앞에 있으니까 예. 비대위 구성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주류 중심의 비대위 구성, 그것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만약에 전화를 걸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않았을까? 김무성 전 대표 추측해 볼수 있을 것 입장에서는 같은데. 예. 네,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을 것 같고요. 애당초부터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은 강성 친박 중심의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표결 과정에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은 탈당을 주장하고 분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일부 계신 것 같아요. 예. 탈당에 그러니까 이유를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예. 원내대표에서 만약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으면 예. 결국 당을 어떻게든 화합하고 봉합하고 가자는데 힘이 쏠렸을 건데 예.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이제는 친박당일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분당을 하자라는 그런 신호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예. 과정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의 결과가 썩 예. 마뜩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친박 원내대표가 탄생하자 나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21일에 사퇴한다고 했던 이정현 대표가 오늘 즉각 사퇴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비상한 시국에 새로 출범한 정우택 대표 체제로 바꿔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영혼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당의 단합과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고
내년 대선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포함한 중대한 정치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새누리당은 부모로부터 부와 명예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간판이 돼서는 안 된다. 치열하게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왔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간판이 됐을 때 새누리당은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서 늘 헌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표정에 아쉬움도 있지만 후련함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름의 어떤 지략을 썼고 예. 그것이 먹혔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거다. 어떤 자, 지략입니까? 사실은 탄핵안 지난번에 통과 직후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퇴 요구가 많았을 때 이정현 대표가 최소한의 조치 이를 해놓고 내가 나가더라도 나가겠다는 예. 얘기를 했어요. 그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 뭐였는가가 오늘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친박계 원내대표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 이제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2일 전까지는 난 그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일을 시점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 만약에 오늘 그 비박계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더라면 예. 아마 21일 날도 사퇴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필요한 기본 조치가 이제 그러니까 관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예. 저게 과연 이정현 대표의 생각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자 친박계 핵심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는 어찌됐건 황교안 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리고 이제 당 쪽에 정책을 국정을 주로 이제 전담하게 될 원내대표 예. 역시 친박 포스트. 그럼 이 두 포스트면 사실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끝까지 좀 가져갈 수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컴백하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예. 있는 그 틀을 사실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비박계 김영우 의원이 패배에 대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패배는 비전은 부실하면서 친박 공격만 열올려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3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정도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변화와 혁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한간에는 친박계와 손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과는 같이 손을 잡고 함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인적 청산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박계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같이 연루돼 있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당의 윤리위원회를 열든지 간에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128명 국회의원들이 걷고 있는 길의 모든 모습은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비박계 인사들 입장에서야 유승민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 새누리당을 접수하고 친박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간다라면 가장 이상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예. 거겠지만 새누리당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친박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받을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예. 지금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처럼 비주류가 하는 게 아니라 비주류 성향의 새로운 인사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이러한 갈등의 국면은 별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박 대 비박 3라운드 승자가 궁금한데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정리를 해보면 1라운드는 아무래도 탄핵안 표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서는 비박이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2라운드가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었는데 오늘은 친박이 이겼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1승 1패. 3라운드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당행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비박 비대위원장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친박계 쪽에서 마치 줄 것처럼 하면서 예. 잘 주지 않을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비박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탈당은 막아야 되니까요. 예. 탈당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비대위원장 그 선임을 굉장히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뒤로 지금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1월 중순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친박계가 노리는 것은 뭘까? 혹시나
반기문 비대위원장 카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가정을 좀 1월 하나 중순쯤 오신다고 하니까요. 해보고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비박계가 그 카드를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비박계도 아마 그 카드는 참 이 거부하기가 힘든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박계도 당 밖에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든 당 안에서 혁신을 하든 사실은 반기문 카드는 본인들로서도 굉장히 절실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친박계가 그런 그 나름의 묘수를 지금 도모 중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카드 언급을 하셨는데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은 독배를 마시는 자리와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제의가 오면 받을까요? 반기문 위원장 사무총장님.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의가 오면 받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을 깔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인적 청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을 인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안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만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적당히 머무린 상태로 만든 다음에 말 그대로 허수아비 역할을 하라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받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받으면 김무성 전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당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청산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15%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육박하는 이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부에 있는 가장 최고 책임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들 그 밑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면 국민들의 지지율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면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전히 유효하게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미 논의가 상당히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서 중진들 사이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게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합의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친박계가 기류가 좀 돌아서면서 외부 인사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사실은 유승민 카드가 물 건너갔단 말이죠. 자, 그걸 이제 다시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가져와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워낙 촛불 집회도 거셌고 또 이 국민들의 여론, 비난 여론도 거셌으니까. 그런데 최근의 국면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지금 적극 반격에 지금 나선 상황이란 말이죠. 자, 지금 황교안 총리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원내대표까지 지금 이제 친박계가 이제 장악을 했단 말이죠. 이렇다면 그리고 촛불 집회도 날씨가 춥다 보니 좀 이제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승민에게 굳이 줄 이유가 없어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며칠 안에 또 비대위원장 선출 마지막 3라운드가 남아있는데 새누리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긴 청문회 일정을 지금까지 소화했는데 오늘은 이른바 최순실 성형외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이게 김영재 원장의 사인인데요. 4월 16일 날 차트 사인은 완전히 틀려요. 확인해봐야 돼. 네, 그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틀릴까? 이 차트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김영재 장모가 진료받던 시간은 주로 오후예요. 오후인데 딱 4월 16일 날 이 차트의 시간은 9시 10분이에요. 이 시간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0일 약 3주 가까이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학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후에 특검이 왜 미국을 갔는지 왜 하필 4월 16일 일주일 후에 갔는지 특검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 최순실의 트루퍼폴 중독, 일주일에 한 번씩 트루퍼폴을 맞았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 것인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도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후에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요즘에 국회의원이냐 탐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의혹을 던지면서 특검에 무거운 과제를 또 안겨줬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오시고 예. 또 독일도 독일도 갔다 다녀오시고. 오시고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까지 다녀오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를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의해 갖고 결국 성과 없이 그냥 헛무력했던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영재 성형외과의 현장 조사를 갔던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거는 특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된 게 발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경찰 불러였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 불러가 아니라 그 다음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관들을 긴급 파견해서 결국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관들이 와서 그 문제를 예. 확인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가는 부분들은 예. 의미가 있으나 저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예. 거쳤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은 특검 수사로 공을 넘겨야 되는데 예. 너무 미묘한 낱낱의 모든 예. 부분들까지 다 파헤치는 부분들은 약간 글쎄요. 그 찬반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거라는 오늘 생각이 뭐 듭니다. 차트까지 다 들춰보면서 또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차트에 적혀 있는 사인이 세월호 당일 사인과 그 전의 사인이 상당히 다르다. 이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세월호 당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다른 날에 이제 적은 사인입니다. 이제 김이라고 적혀 있는데 모양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안민석 의원이 이걸 의혹 제기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보면 김보다는 긴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때는 저렇게 이제 흘려서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쓰는 글씨체였는데 이 4월 16일 날 당일은 저렇게 아주 정자체로 또박또박 쓴 김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특검 쪽에도 요청을 해서 오늘 특검 수사관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아쉽게 많이 느끼는 대목이 뭐냐면 이 지금 나무를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 숲을 예. 잘 못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가장 많이 말을 많이 바꾼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앞에 말 뒤에 말을 사실은 이렇게 자꾸 맞춰보면 안 맞는 게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최순실을 알았냐 그러니까 몰랐다 그래요. 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는 그냥 최보정 씨로 알고 있었는데 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2014년 정윤회 감찰 문건 나고 사고 터지고 그 언론에 보도 나오고 사진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최보정 씨가 최순실이었구나라고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똑같은 증언을 그날 또 무슨 증언을 하냐면 처음에 누굴 소개받았냐 그랬더니 서창석 주치로부터 2013년 10월 달에 최순실 씨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예.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때 소개할 때 서창석 원장이 이분이 최보정 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냐는 거죠.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예. 분명히 이게 최순실 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병원을 다닌 거 아닙니까? 예.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미 그 2014년 10월 달에 최순실 씨라고 하는 이름, 실명 그대로 예. 소개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그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예. 단순한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재 원장의 거짓말을 돌파해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조사도 프로포폴 쪽에 좀 집중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고 지적도 해주셨고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는 병원 현장 조사 가지 않겠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두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집중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형 미용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문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설익은 근거의 남발로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관음증, 선정성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교란하는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저는 하태경 의원의 예. 의견에 거의 100% 동조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특검은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특검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국회가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안이 가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결국은 헌재랑 심리 과정을 다투게 되는 당사자가 바로 국회인 겁니다. 예. 그럼 국회는 지금 헌재와의 이 최종적인 탄핵 심판을 다투게 되는 과정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들을 다투기 위한 나름대로 논리 구조를 짜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한 노력들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탄핵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 나름대로 방어막을 칠 논리 부분들에 대해서 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한 판단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사실 여부는 특검에서 더 많이 가려질 테고요. 이런 국면에서 지금 조기 대선은 뭐 사실상 뭐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요즘 목소리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1월 한 말 정도부터 3월 한 초 정도 사이에는 헌재 결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4월,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국내적으로 필요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반드시 교체될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이른바 집토끼 잡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4월, 5월이면 대통령이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런 것들 대목 박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다 중단하고 황교안 총리도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집권하게 되면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 여지를 좀 남겨놔라 예.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바람대로 과연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의 대응 전략, 대응 기조는 이제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그 헌재 결정을 뒤로 미룬다. 그래서 이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 예. 그런 이제 방향이고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친박계 비박계 할 것 없이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갈 텐데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적어도 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들은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선 국민께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초창기에는 전면 재검토를 검토했다가 국민적 여론의 과반이 넘는 의견들이 사드 배치의 찬성 여론으로 기울게 되니까 정부의 예. 의견을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 정서가 여당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다시 이 뒤집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비롯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당신의 예. 생각은 무엇이냐를 분명히 물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얘기했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